옳습니다. 지난 20년 냉전, 국제냉전이 끝나고 난 후에 남과의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북이 남북간의 개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같이 해주지 않는 한 참 성과를 거두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이 20년의 경험이죠. 근데 미국 정책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클린턴 때 참 클린턴은 우리 한국 민족이 존경해야 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또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 클린턴 정부가 했던 노력,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부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완전히 뒤집혀지더라 이게.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내건 공약으로 봐서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모았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난 후에는 아주 그분이 주장하는 창의적인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바나나가 버리고 실무 상관국의 외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과 정책에 있어 또는 개혁 정책에 있어 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해되는 점이 있어요. 부시가 보려면 중동 사태 설거지하기에 바빠가지고 다른 데 정신 쓸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하다. 아무 진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어느 때 그런 미국이 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었느냐. 그는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주도해서 미국을 설득할 때 그게 가능했고 그게 아니라 거꾸로 외세 의존적인 자세로 미국에 맹종할 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나마 한반도 평화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주했는데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김영삼 대통령 시기라든가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거꾸로 갔는데 그렇다면 미국 쪽으로 우리가 보채지 않는 한 미국이 나서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때 대북 관계에 대해서 공약한 걸 보고 상당히 기대를 걸었어요. 오히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진보 정부 들어설 때보다 남북 관계 화끈하게 많이 진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워싱턴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갈 때 저는 그런 걸 건의해 드렸어요. 이번에 가시면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 그건 뭐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4자 평화회담을 시작하자. 미국이 도와주세요. 같이 합시다. 4자 평화회담 테두리 안에서 한반도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자 하는 획기적인 제의. 이것이 자기가 중요하는 신뢰 프로세스하고 맞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제가 바보스럽게 그런 기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왜 이럴까 하는 것이 지금 아마 의문이겠죠. 미국은 왜 그럴까. 참 그것이 저희들의 의문인데 저는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 평화 프로세스가 잘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세 가지 이유를 거론합니다. 하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경직성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국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에 기인한다. 이렇게들 얘기해 왔는데 우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서로가 대치하고 있던 냉전 시대는 그만두고 냉전 이후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잠재적 위협을 느끼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봉쇄해야 되겠다 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한 것이 물론 행정부에 따라 조금씩 강도가 다릅니다. 클린턴 때는 오히려 국제사회에 끌어들여가지고 국제경제 질서에 통합해서 중국을 기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정책을 썼던 반면에 그 시의 네오컨들은 저걸 믿을 수 없으니까 호위해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잠재적 위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정책을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의 전략에 맞다. 이건 네오컨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정전 체제의 유지, 냉전 상태, 한반도 냉전의 유지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수행에 이익이 된다. 이걸 여러분 그전에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이런 주장, 이런 생각을 가진 정부가 부시 정부 8년이었고 정부 들어와서도 항상 도갑제에 시들려가지고 재무를 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북한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짐작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한국의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교류.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요, 여러 정권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 세 정부의 정책이 서로 맥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YS, MB 정부의 정책이 다른 한면을 이뤘어요. 우선 네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예요. 대북 시각. 대북 시각에는 지난 20년 동안 두 가지가 있었죠.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점점 변해 나갈 수 있다. 점진적 변화는 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다. 북한 곧 망한다. 곧 붕괴된다. 붕괴시켜야 된다. 북한 붕괴 임박론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각에 어느 시각에 서는가에 따라서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정책이 하나는 점진적, 단계적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정책. 다른 하나는 흡수통일, 국변사태 때 그냥 흡수통일에 버리자 하는 통일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북정책, 그러니까 하나는 북한과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자. 다른 하나는 북한을 압박하고 견제해서 굴복시키자는 적대적 대결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 문제가 20년 동안 좀 문제가 되어 왔는데 하나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병행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한테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병행 전략. 다른 하나는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의 핵을 먼저 폐기시켜야 된다 하는 연계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조류가 대치되어 왔어요.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대북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통일 정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안 보여요. 지금까지 어떻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유보해서 8.15 기념사까지 보고 평가하자. 또 그동안 참자 했는데 8.15가 내 오랜데 참 모르겠어요. 네, 일단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이명박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 요즘 뭐 하고 계신지 소식이 통 없어요. 가만히 숨만 쉬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막 진행될 때 그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신 걸 저도 들었거든요. 언론의 기고도 그렇게 하시고요. 이명박 후보가 비즈니스맨, 사업가이기 때문에 14 정상선언에서 경제협력과 관련된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서해 평화혁명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해주항, 공동이용, 인진강, 한강하구, 준설을 비롯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있었기 때문에 토목도 했던 분이고 이래서 대통령 되면 장사를 화끈하게 이룩하고 잘할 거다. 돈 내는 거. 오히려 이념적으로 의심을 안 받으니까 진보 쪽이 집권했을 때보다 더 잘 될지도 몰라. 그런 클럼도 제가 본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그 이명박 후보는 이념형 보수가 아니고 시장형 보수다. 다 같은 보수라도 이념형 보수는 꼴통이지만 시장형 보수는 좀 유연하고 돈 되는 건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 또 남북관계를 보는 기본 입장, 남북관계 임하는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동훈 장관님께서는 아직은 초기니까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한 두어 달 더 8.15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한 며칠 안 남았네요. 3일, 4일 있으면 8.15 나오는데 그때까지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북은 고립시키고 봉쇄하고 궁지로 몰아넣어서 무너뜨리거나 또는 최소한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길들여서 좀 나긋나긋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인데 우리 이재정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정부를 이어서 등장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우리 유시민 장관의 문제점은 바로 이점입니다. 자기 의견에 충동조율하고 네. 아니 싫으시면 말고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왜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 안 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셀 수가 없어요. 워낙 빵꾸가 안 나니까요. 그런데 이 결국 제가 조금 돌아와서 아까 우리 임동훈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에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도 계속해서 이게 안 바뀌느냐.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당선자 시절에 미국의 민주당 하원에 상당히 중진 의원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만찬을 하면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꽤 나이 드신 분이고 굉장히 중진 의원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을 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는 이제 정말 90대와 달리 새로운 급격한 정말 그 오바마 용어대로 터프하게 뭔가 일을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한마디로 쳐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식표로 가면 꼼깨라.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소문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과거의 걸 갖다가 시간 낭비를 했다. 50년 동안 뭐 했냐? 이제부터라도 이거 반드시 한반도 종전하고 문제 해결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선거 때 한 일이고 실제로 미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중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건데 미국 대중 속에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신경 쓰고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결국 한반도 문제는 손을 못 댈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얘기가 결국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중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설마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흑인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를 바꾸는 정말 절대적인 희망과 지지를 안고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고 한 해 한 해 길어졌는데 4년이 가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 보면 역시 미국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야 정말 이거 믿을 데가 없구나.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저는 요즘에 개성 문제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개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 개성이라는 데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관점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면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77선언 내면서부터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북한을 우리가 동반자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서 선의의 동반자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역시 이 우리 우방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고 할 때 그것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주선하자.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에서는 그야말로 한반도 통일의 대장전을 하나 만들어 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선언이 대통령 선언으로 나오면 그 자체가 국민들 속으로 어떻게든지 녹아들어가고 공동으로 합의되는 과정이 있어서 합의가 됐었어야 될 텐데 더구나 보수 군부를 대표하는 그런 노태우 대통령으로서 박정희를 계승해온 그런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국민이 어떻든 뽑았는데 그런 거 보수 세력 속에서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소리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정한 정도 국민 속에 왜 이것이 합의사항으로 되어오지 못했을까? 역시 나는 지난 10년 민주정부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해오신 이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국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책이 아니었나. 물론 거기에는 뭐 언론의 제한, 무슨 뭐 사회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도 없잖아 있었고 워낙 보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든 혹은 뭐 그 당시 여당의 정말 이렇게 유시민 장관 같은 유능한 국회의원과 당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가. 특히 개성 문제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개성은요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최전선 아닙니까? 서울을 수도권을 30분 내에 격파할 수 있는 포병연대가 탁진치고 있는 그 개성에 그것을 물리치고 송악산 북쪽도 다 물리치고 거기를 2천만 평을 내놓고 각 공업단지를 만든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NLL 전혀 바꾸지도 않고 바꿀 의지도 없고 그걸 뭐 논의할 생각도 없어서 의지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다, 영토를 포기했다 막 이러는 판인데 북이 2천만 평을 내놨는데요. 그것도 사실 휴전 협정할 때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본다면 피로 사수해서 자기들이 38선 북쪽에 있는 그 땅을 개성 땅을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든 내놓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군사기지가 산업기지가 되고 산업기지가 평화기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역사의 변화고 상황의 변화인데 이것을 왜 우리 국민들 힘으로 못 막아낼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온 일 가운데 역시 국민을 설득해내는 것에서 부족한 것이 아닐까.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중의 이해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상층부의 대통령이나 여권 지도부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국민들까지 감동을 시키지 못한 것이 결국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집니다. 내일 모레 회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난 잘 모르겠어요. 무슨 실무회담에 자꾸 책임을 밀고는데 저건 사실상 결정할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있는 분 아니에요?
청와대가 무슨 생각하냐지 실무에는 대표 바꾼다고 회담 잘 되나요? 예. 저는 아주 이 문제부터가 좀 이상하게 가긴 합니다만 제 친정을 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결론을 하나 간단하게 얘기 드린다면 결국 오늘날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해내느냐는 것이 우리들이 해나갈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고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닙니까? 누가 돌팔 매질을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노태우 대통령 그 이전 7.4 공동성명 막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내서라도 아무튼 이런 그 흐름 속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전에 그 임동원 장관님께서 세 가지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문제, 그다음에 북의 경직성, 그 남의 우리 쪽의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부족 또는 결여,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주셨는데 지금 이재정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북이 완전 경직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개성공단을 내놨다는 것은 육지에서의 군 전력의 중심을 휴전선에서 한 30km 이상 북으로 뒤로 뺀 거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유연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14정상 합의문대로 됐더라면 북해군력이 장탄곳보다 북쪽으로 물러나고 육상의 국의 전력도 해주 이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로 치면 국군 배치선이 여의도까지 내려가는 거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의도 이남으로 그 정도로 휴전선 근처 인근 북지역에만 군사력의 공백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감수하고 내준 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런 지표 같은 걸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개성공단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훨씬 많았고 지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단의 잠정적 폐쇄 또는 항구적인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게 북을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또 지지 여론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왜 이럴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 어떤 이름이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했던 그와 같은 정책 방향은 좋은데 북에 대해서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도. 왜냐하면 이제 서로 말이 오가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도 좀 못된 소리 하지만 대놓고 험한 소리는 좀 덜하는 반면 저쪽은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읽어댈 때 보면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은 국민들이 많아서 그렇게 개성공단 자체는 지지하면서도 또 북을 세게 몰아붙이는 것도 또 지지하고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데 북이 과연 얼마나 경직된 자세로 지금까지 해왔는가, 북이 조금 더 유연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또는 북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경협이나 또는 남북관계 개선 또는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게 하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가. 혹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북의 들어가 자기들 마음먹을 때를 제외하고 안 바뀐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가 노력해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의문도 좀 가져봅니다. 북의 경직성,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어느 정도의 큰 걸림돌이었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 가능성 또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좋은 전망이 있다면 저는 국민들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그런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그 워낙 순서를 늘 임 장관님 하시게 내가 듣다가 제가 하시죠. 네, 저는 사실상 대북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한 20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한국기독교교회 통일위원장 같은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다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하고 우리 대통령 장관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전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한 입장이고, 우리 임종원 장관께서는 아주 오랜 동안 정말 전문가신데요.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 변화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 금강산을 한 10년 문을 열면서 그 매년 그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처음엔 무지하게 경직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풀어져서 나중에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요, 배에서 사진 찍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장전을 하면서 배에서 사진 찍는 거 저쪽에 보고서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초창기에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장전한 입구까지 다 갔다 왔다 할 수도 있고 뭐 거기 사진 찍고 기념 촬영하고 다 해놨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도 경직성의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최용의 인민총정치국장이 지난 5월에 중국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앞으로 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것. 이것은 북한의 군부를 대표한 군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부가 총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대화와 협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의 북한 인민군의 하나의 기본 입장으로 얘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이 적어도 지금은 상당히 바뀐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든 이번에 이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이 정말 이 끝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의 갈등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끌고 오면서 대화에 임하고 마침내 14일 회담을 열어갈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걸 보면 북의 입장이 상당히 변화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번에 박한식 박사가 북을 갔다 오셔서 제가 갔다 오신 다음에 잠깐 만나뵀는데 그때 이제 이분은 7월 27일 그 정례협정 조인일을 북한은 전승일로 기념을 하니까 이번에 뭐 북한에서는 아마 많은 외신들 초청한 것 같아요. CNN부터 뭐 MBC, ABC 다 초청을 하고 영국의 BBC까지 초청을 하고 그래서 외신들이 많이 간 모양인데 외신이 얼마나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한식 박사하고 이 얘기를 통해서 들어서 보면 북이 어떻든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 남북 대화의 길을 열고 결국 북미 대화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건 분명히 북의 기본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보면 과거에 지나간 세월은 핵 문제 가지고 대결 상태에 있었다면 지금 핵 문제 대결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북으로서 지난번 3차 핵실험으로 이미 핵 문제는 북으로서 지나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 북이 유연하게 이제 나올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십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임동원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제가 북한의 경직성 지난 20년 동안을 통틀어 생활한 얘기입니다. 그 경직성이라는 것은 세수방조 일당독재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이죠. 그 범위 내에서 풀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따라서 이제 주체사상과 수령에 대한 냉정, 집단주의 체제, 그리고 또 감시감독과 공포정치 이런 것들이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루는데 이것들이 좀 변화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데 핵심은 체제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변할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특히 우리가 남쪽에서 화해 협력 정책을 취하고 6.15 공동선언 후에 남북 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점차 조금씩 문을 열고 바깥 세상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변화는 감지되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적 변화가 아니라. 벌써 한 1년 됐나? 참, 그년 총각. 북한에 6년 동안 가 있으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총괄해 오던 스위스 관리가 있어요.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와서 작년 말 현재의 북한의 변화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분의 글도 속 제가 그분을 스탠포드에 가서 만나게 했는데 5N, M자로 시작하는 표현을 썼어요. 북한에서 자기가 6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본 변화. 첫째, 마켓.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시장 경제, 그 나름대로의 시장 경제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스탠다드를 보면 엉망진창이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M은 모니. 사람들이 돈 맛을 알게 돼서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외화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외화. 어떻게든지 외화를 확보하고 있으라고 그런다. 돈 맛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터. 자동차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6년 전에는 평양거리가 텅텅 빈 거리였는데 이제는 매연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모바일. 핸드폰이 엄청나게 보급돼서 뭐 150만 대나 뭐 얼마나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핸드폰을 갖게 되는, 많은 사람이 갖게 된다는 것은 정보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이건 북한 사회의 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게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화가 있게. 그리고 다섯째로 하는 것이 마인드셋. 마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인드셋가. 네? 자기도 좀 잘 살아보고 싶고, 바깥 세상은 어떤지 알고 싶고, 말이죠.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 5N으로 표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증대되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에 민주정부에서 했던 화해협력 정책이죠. 자꾸 가고 접촉하고 교류협력하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변하게 만들자 하는 정책이었거든요. 독일이 어떻게 통일됐느냐? 독일 전가가 독일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맹세만 갖고 왔습니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아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민족 공동체 유지하는데 핵심 포인트를 둔 거예요. 서로 갈라져는 있지만, 그래서 교류 협력하고 경제 원하고 뭐 아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오는 동안에 동독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인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동독 시민들이 정세 변화와를 포착해가지고 아주 시민, 무혈, 시민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세워서 서독정부와 협상을 해서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 통일을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일, 합의 통일이에요. 동독 사람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룩한 합의 통일이다 하는 것이 정말 서독의 동방정책의 넘버2의 에건 박사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만났고, 재작년에 그쪽 초청에서 베를린 대학 가서 그분하고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회대학에 그 대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거 중요하다고 보고 조금씩 그렇게 해서 교류에 시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오늘 쭉 대화를 나누면서 핵 문제나
북미 관계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제 북 체제의 경직성 또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만일 북 내부에서 사회 분위기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측 남측의 대북 정책이 그것에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북이 되게 보는 이 사회주의 국가하고 전체주의 국가들은 밖으로 말하는 거하고 실제 안에 진행되는 게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굉장히 험악하게 말을 하는 경우에도 뒤로는 이렇게 만나서 협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들으니까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최후의談判 이런 거 제안해놓고 아무개가 북경에 가서 북에서 아무개를 만났다 이런 소문도 지금 많이 돌고 있죠. 네, 그 뒤에서 만난 게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마지막 회담, 직무회담에 어떤 영향을 갖고 올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만, 북이 겉으로는 지금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해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제도 발전시켜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 핵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관측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 보도를 봐도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그럴 거라고 봐요. 우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공식 직함이 그렇죠 아마 외신 인터뷰를 최근에 하고 외신들의 근접 취재를 허용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그 부인의 여러 가지 행동 양태 이런 것들도 예전에와는 매우 다르죠. 다른 한편으로는 비 오는데 혼자 우산 쓰고 있고 군자 장성들은 비 맞으면서 보고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30만 명 정도의 군인들을 이제 군대에서 내보내가지고 경제건설에 투입한다 하는 보도도 또 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엇갈려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진짜 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사실 궁금하긴 한데, 임동훈 장관님께서 5M 이 스위스의 활동가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보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김정은으로 이른바 3대 세습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보고 그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좀 더 우리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의 조짐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재정 장관님 먼저 좀 임동훈 장관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좀 저희들보다는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문제에 관해서. 두 분은 평양도 다녀오시고. 저보다 더 많이 다니고 예. 지난 날이고 요새는 못 가봤을 거예요. 글쎄 그 표면적인 현상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장학회장과 하는 승려인데 저는 확실히 군부장학에 이제 선거를 하는 게 아닌가. 북한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군 참모총장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미국에서도 아니에요. 정치 총국장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시학권자죠. 그래서 북한의 남바 투맨이라고 할 정도로 평가하는 위치인데 지금 그걸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갖다 앉혀놨어요. 최영해라는 사람. 거기에 배우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전혀 군생활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다음 사람인데. 그저 노무현 대통령 가실 때 개성에 환영 추경 나왔던 대표로 그때 황해북도 당서기였었어요. 맞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추경 나왔던 그 사람은
김일성이 발상학자 최근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죠. 성분이 좋죠. 주신다는 좋은데 어떠신 이거는 잊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반반이 수식교였는데 뭐 그러니까 참모총장을 확 가르치고 이거 뭐 인사병들이 군대의 인사병들이 컸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 김정은이가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고 북한이 보지 않습니다. 30살일 때, 31인가 지금 저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경력을 볼 것 같으면은 혁명학원에서 중학교 과정이 나오고 스위스에 유학 가서 5년 동안 중고등학교 과정을 나왔어요.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뭐 외국어도 하고 외국 맛도 먹고 제자도 잘하지 않겠어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돌아와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그래서 3년 동안 군장교에 거기는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곁에서 보좌하면서 말하자면 후계자 연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뭐 29살짜리가 뭐 하겠는가 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죠. 그 김일성이 같은 지금도 30대 초에 북한 지배하기 시작했다든가 뭐 가능한데 현재 그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하냐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 그 주변에 그 사람은 이너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장성택이라는 거에서 아주 이 사람들은 좀 그 개방지향주의적인 한국에도 나타나고 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전략을 짜고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그 말하자면 그 뭐라고 그러죠? 연출가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주연 배우로 나와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뒤에서 조선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연출가라고 그러나요? 뭐 요새는 7인회라고. 예? 요새는 우리나라에 있는 7인회 비슷한 거. 예. 그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뒤에서 하는 사람들의 성향으로 봐서 어떻게든지 좀 경제 건설 어떻게든지 인민생활 수준 향상 그러다 보니까 중국식 시장경제 이미 중국과는 중국식 시장경제를 본받아서 교육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개방을 확대하고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걸 근데 이 과정을 잘 지내서 군대를 잘 여기면서 좀 많은 말하자면 전향적인 발전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예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전혀 아직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밖에 못 나요. 예, 이제 네. 저는 뭐 더더군다나 저 밖에 있어가지고 물론 사람들이 저를 뭐 이상하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사실 저 정보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몇 가지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북한 군을 볼 때 우리 군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최용해라고 하는 민간인이 오늘날부터 별 4개를 달고 군 총책이가 되는 지난 2000년에 미국 방문했던 조명 그분도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미국. 네?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차수였거든요. 정말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민간이 군에 들어가서 군을 총장하는 우리 같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유시민 장관이 뭐 군 참모총장에다가 하고 되게 됩니까? 아 됩니다. 저 육군 병장이라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과 민과 군이라는 거에 사실 우리가 크게 차별을 두고 이것은 무슨
민과 군이 대립했다든가 군이 뭔가 긴장했다든가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 시부터 특히 마지막 우리 2007년 정상회담을 전후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991년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다 무너지면서 그때 경제가 아주 북한 경제가 폭삭했다가 5년 개발 계획도 세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영건 통전부장 일행이 아이디어를 찾겠다. 그리고 남한과 어떻게 경제 개발 세우고 개발 계획을 세워서 100억 달러 이상의 외자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더욱더 경제 개발을 자유교육이 액수문을 기대합니다만 제가 한번 이걸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개발 계획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한 북한 사회라는 건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가령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 전체 요직에 들어서 이만 거꾸로 오히려 그쪽은 더 경제 쪽에 더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이상하게 군 출신들이 우리는 육군사관학교 아니면 검찰공안부 출신이라서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변화에 있어서 북이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슬슬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야 될 시간인데요. 원래 2시간 예정되어 있었는데 약간 출발도 늦어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실 오늘 짧은 시간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 대담 사회를 보면서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고민이 지금 정의당 의석이 너무 적어서 좀 그런데 의석이 많은 민주당도 요즘 별로 힘을 못 쓰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는 의석이 적어도 우리 사회가 국회나 혹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공론의장이 충분히 펼쳐져 있다면 국회의원 숫자의 힘이 아니라 비전과 어떤 정책의 힘으로 뭘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남북관계 역시도 공론의장은 다 폐쇄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또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또 답답해서 또 자기 얘기를 전하는 걸 하고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대화와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런 정치 정세 속에서 만약 우리에게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추진해왔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햇볕 정책, 또 대북 포용 정책, 경제 협력의 확대 이런 것들이 남과 북 사이에 신뢰를 쌓아가는 프로세스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말만 그렇게 하면서 전혀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가 취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북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 또는 그것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아까 더 부족했던 점에 대한 이재정 장관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이런 정치적 조건 속에서 이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매듭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훈 장관님 먼저. 네. 좀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해서 요새 햇볕 정책을 하고 햇볕 정책이 버전 2를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햇볕 정책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 20년 동안 남북 사이에 그래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일의 시대에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경주대에서 가다서다 했지만 그 첫 번째가 남북 사이에 합의하는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실천이 안 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자 했던 것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었어요. 그 햇볕 정책의 산물로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어서 나온 것이 6.15 공동선언이에요. 그 6.15 공동선언을 좀 더 확대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자 해서 나온 것이 14선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공동선언, 14선언, 이것이 지난 20년간의 남북이 이뤄낸 위대한 3대 합의서입니다. 이 3대 합의서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는 합의서입니다. 연속선상. 그래서 여기서 먼저 햇볕정책을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남북 간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자 하고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협상에 대표로 참여해서 제가 협상 채택할 때 가수명한 사람입니다만은 이거 모든 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남과북이 유엔에 각각 가입해서 국제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각각 주권국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두 개의 나라가 한반도에 있게 되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걸 받아들이고 대외적으로는 주권국가지만은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뭐라고 되냐 하면은 전문에 남북 사이의 관계는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지향성,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그 정리를 내렸어요. 그럼 남과 국가의 관계가 뭡니까? 대외적으로는 주거국가예요. 남북 사이에는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관계를 한냉전의 새 시대에 맞게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25개 항에 합의를 하는데 이건 저는 6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첫째, 남과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줘야 돼. 이건 우리가 주장해서 채택한 거예요. 남쪽이. 근데 북쪽은 그 체제라는 말 자기들은 안 쓰니까 자기들은 사상과 제도를 인정 존중한다. 이렇게 편의의 원칙에 의해서 각 북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하기 위해서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붕괴시키려는 전도 활동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등등에 합의한 거예요. 첫째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상대방을 인정 안 했죠. 둘째는 전쟁까지 치러가지고 서로 원수가 돼서 적대감이 심한데 넘어서자. 화해하자. 화해. 참, 지금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데서 남북관계가 발전 못하는 거예요. 화해하자. 세 번째로는 여러 방면에 걸쳐서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러 방면에 걸쳐서 교류하고 협력하자. 교류협력. 네 번째는 전쟁하지 말자. 불가침. 다섯 번째는 불가침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군비 통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와 구축을 이행해 나가자. 여섯 번째로 정전 제재를 남북 사이의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자. 이 여섯 가지입니다. 이것이 남북 관계 해결을 위한 기본 장전이고, 이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합의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 같은 북한 체제 인정 안 하고 붕괴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니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요? 못하는 거지요. 화해하자는데 화해하지 않고, 예?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 어떻게 남북 관계가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의서를 채택하고 김영삼 정부가 와서 이행이 되지 않고 상나가 되어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발전시키는 방안은 벌써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그대로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해결 정책을 하겠습니다. 화해 변경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해결 정책이 뭔가? 남북 기본합의서를 실천해 옮기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한 100가지부터 먼저 하자. 남북 간의 제일 문제는 서로 믿지 않는 데 있고 상호부신에 있는데 신뢰를 조성해야 된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요새 신뢰 프로세스하고 옳겠지 정도예요.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를 조성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신뢰합시다 하고 서로 도장지 인가하고 신뢰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몇 가지 사업을 정해서 실천하면서 신뢰를 다져나가자. 유로공동선언 제5항에 경제협력 등등 교육 이거 해서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신뢰를 다져나가는데 어떻게? 교육을 실천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실천 없이 어떻게 신뢰가 조성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수는 노무현 대통령에 와서는 신뢰를 다져나가기 위해서 5가지부터 먼저 해보자고 합의 왔어요. 김대중.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할 수 없다. 5가지 여러분 다 하시고요. 첫째, 길을 내자. 남북 서로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철도도로 연결, 항로 연결하자. 둘째,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석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경제 공동체의 시범 사업으로 개성공단 하나 시작해보자. 그래서 개성공단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협력이거든요. 경제적 접근을 통해서 정책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강산 관광사업 100기로 다녔는데 60기로 다니자. 그뿐만 아니라 평양 다른 데도 관광을 하자. 네 번째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자. 이산가족 상담. 5번째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왕래를 시작해보자. 교류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왕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를 시작하면서 남북이 화해협력의 새 시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신뢰가 싹 들기 시작하고 족대가 해소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은 5가지 사업이 아니라 한 40가지 사업으로 이제 확대할 때가 됐다 해서 한국의 14선언인 거거든요. 이 여전 선상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남북 간에 합의한 3대 합의서를 현실에 맞게끔 이행하기 위해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따로 요약 안 하겠습니다. 예. 임동원 장관께서 100점짜리 결론을 내셨으니까 사실상 솔직히 없겠습니다만 저도 이거 한 두세 가지 더 말씀드리죠. 전 사실 십자정상선언 정상회담 할 때 저는 가장 그 가슴이 뛰던 감동적인 대목이 사실은 그 다른 여러 가지가 알아 있겠습니다만 백두산 관광 얘기가 나와서 야 비행기로 북한 상공을 날아서 백두산을 간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얘기거든요. 북한 영공을 우리 비행기가 매일 떠서 금강산을 간다. 그건 백두산을 간다. 백두산 관광 이상의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북경올림픽에 남한과 북한의 응원단이 공동으로 부산서부터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북한 대표단을 싣고 북경까지 같이 들어간다. 이 두 가지를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김영건 통전부장부 옆에 앉았는데 보고 이거 반드시 저 합의서에 포함시켜. 이렇게 지시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부산서 시리즈까지 관통해서 간다. 그것도 남북대표 함께 간다. 한번 처음 가기가 힘들지 한번 가기 시작하면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때 그 두 대목에서는요, 제가 정말 감동이었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전자작전 60년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십자정상선언의 제4항에 나와 있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데 남북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하였고 이를 위해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정의당이 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번 추진을 정치적으로 직접 제의하고 하나의 정의당의 과제로 삼아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5월달에 3월, 4월에 있었던 한미연합 서울연 이게 참 개성공단까지 문 닫게 만들고 뭐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던 외국 상사들 다 막 그냥 나가고요. 심지어 공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 피난 간다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늘 전화 걸어서 서울로 어떻게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화 걸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위기였었는데 왜 위기가 이렇게 왔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B2, B52라고 하는 핵 폭탄을 추앙하는 특별 스텔스 전폭기. 이것이 이번에 한국 상공을 날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북으로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군사적 위협을 서로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북한도 그러니까 B2가 뜨는 날 북한도 무수단 이 미사일 이동시키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나는 정의당에서 필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대안 이건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정의당에서 좀 만들어서 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나 가져보고요. 세 번째로는 정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남북 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남북 간에 합의했던 남북기반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14남북 정상선언을 이행 촉구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벌려서 전 국민이 함께 이것을 공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이번에 잘 됐습니다. 이 국정원이 뭐 정말 불법적으로 이 대화록을 막 공개해서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만 이거에 우리도 편성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이 전체가 공부를 해서 정말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이 세 가지의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갈 때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타이완에 좀 다녀왔어요.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 5년 동안 정식 통일은 안 됐지만 통일된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일은 안 됐지만 서로 돕고 나누면서 아무 불편 없이 사는 것이죠. 이것은 5년 전에 대만의 마이루 총통이 집권하면서 구동종이 서로 다른 것은 차이점을 제쳐두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자. 사자성어 구동존이 같은 것을 차이점을 제쳐두고 같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정책. 그래 먼저 민간이 선민, 후관, 민간이 나서서 하고 정부는 관을 나서며 뒷바라지하고 먼저 선경, 후정, 경제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래서 경제우선 실용주의 정책으로 대만과 중국 관계가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무역량이라든가 투자량 놀라운 숫자가 지난 5년 동안. 근데 그게 우리가 내가 놀라운 걸 뭔가 하면 5년 전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오고 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전기 항공 노선을 개설했는데 주 30편, 한 주에 30편 띄우기 시작했는데 금년 초에 얼마를 일어나나 하면은 20배 이상이 일어나서 616편이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게 됐다는 의미하고 작년에 중국과 대만을 방문한 인원이 통계가 거의 800만 명이에요. 795만 명입니다. 중국 사람이 하루에 5,000명씩 대만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해상교통,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중국의 63개 항구와 대만의 11개 항구의 항로, 바닷길이 열려 있다 이거죠. 아까 그 항공 노선은 중국의 50개 공항과 대만의 9개 공항 사이에 616편 한 주에 운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만의 기업인들, 대개다 중소기업인데 8만 개랍니다. 그리고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대만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있으니까 대만은 학교도 군데군데 있고 그렇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대만 사람과 중국 사람이 결혼한 숫자가 2만 쌍이 넘게 됐답니다. 2만 쌍. 자,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이런 거 해보려고 협회적직 시작했던 건데 우리 노하우 다 뺏겨버려가지고 대만 중국인에 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부럽고. 중국과 대만이 어떤 사이입니까? 국민당 정부와共产党정부가 13년 동안 전쟁하면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부자 깨개 상태 유지하고 이쪽에 미사일 쏜다, 대포 쏜다, 어쩌고 이런 긴장 관계가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그리고 다 극복하고 이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정책 통일은 안 됐지만 오고 가고 돕고 사업하고 아무 지장 없는 사실상의 통일상을 이루어내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런 접근 방법으로 남북을 개선하는 길이다. 경제적 접근이 중요하다. 개성공단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도 오랜만에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 블로그 질문 이렇게 시간이 좀 기획되어 있었는데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작아서 계속 질문을 기회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단히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앉아서 들으면서 정말 유익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오늘 지금 생중계도 유스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제 집필실에서 다시 돌려서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두 분 장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방에서 이렇게 진행자가 불러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 올려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노태우 씨하고 전두환 씨하고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요. 모든 면에서 공통점이 많은. 그런데 좀 다른 점도 있네요. 노태우 정부 5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긴 역사 속에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챙기고 개성해 나가야 될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 특히 평소 저는 임종원 장관님 말씀처럼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것이 14 정당선언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매우 중대한 합의문서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래서는 당이 다르더라도 정책 중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정말 좋은 것은 이어받아서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서 실패가 온 것 아닐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의 원조가 노태우 대통령이 체결했던 남북기본합의서이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가 햇볕 정책이다 이런 해석 다른 데서는 별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의당에서 플랜카드를 걸거나 구호를 외칠 때 민자랑 정권이 추진했던 남북기본합의서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반드시 이행하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당이 전혀 다르고 경쟁관계에 있던 당의 소속이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민정당 총재셨고 민자당 총재셨던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그 당의 총재로서 대통령을 하면서 맺은 남북 간의 합의를 정말 정권을 걸고 온갖 오해와 부당한 박해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민족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반이라도 혹은 4분의 1이라도 좀 따라 배우는 자세로 박근혜 정부가 좀 했으면 좋겠다. 원조를 찾아가 보면 그 당이에요, 그죠? 그 점이 저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를 요구를 할 때는 정부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새누리당의 전신이 민자당이고 민자당의 총재이시자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그 합의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방식을 써도 좀 좋지 않을까, 하도 답답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이렇게들 많이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훈훈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대담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토대로 당에서 계신 분들, 국회에서 계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생활인으로서 자기의 생활 현장을 지키는 분들은 또 그 현장 속에서 이 좋은 아이디어들, 좋은 생각들, 좋은 마음들을 모으고 나누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기를, 오늘 이 대담이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당원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분 장관님께 큰 박수를